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범야권 192석, 여당 108석.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심은 한마디로 뭐다? 좀 정리를 해본다면 뭘까요? 윤석열 정권 심판이죠. 심판.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동안 국정 운영 잘하셨느냐 못하셨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받는 자리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니, 뭐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이 나와서 어쨌니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하시고 뭐 경제 정책 잘하셨으면 물가 안정되고 집값 안정되고 그랬으면은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찍어줘요.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상황을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거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정리해 주실 분이요? 뭐 이번 총선이야 말씀한 대로 정권 심판인데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그만 좀 사고 쳐.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경고다. 경고죠. 매우 큰 경고입니다. 딱 목까지는 기회를 주셨어요. 국민들이. 아예 입을 틀어막을 정도의 그런 의석수, 그러니까 개헌전 시선까지는 국민들이 허락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걸 깨달을지 모르겠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요. 오른쪽 영남 쪽에 이번 선거 결과의 총선에 오른쪽은 2조 심판이었고요. 왼쪽은 정권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또 속사를 들여다보면 뭐 전체적인 오른쪽의 영남 지역도 민주당에 대한 그다음에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높았지만 결과치로는 오른쪽은 국토를 분할했을 때 2조 심판이 통했던 거고 왼쪽에 있는 수도권이나 대전 이쪽 중심부는 정권 심판이 좀 통한 그런 지역이라서 그건 또 좀 22대에서 좀 이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듭니다. 조국 혁신당의 김부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장 소장님 견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 그 표현을 다시 하면 승리다. 예, 국민의 힘으로 가장 뜨거운 심판을 내린 선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심판이다, 경고다, 승리다 이렇게 평들이 나왔는데 김재섭 당선인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회초리죠, 회초리. 회초리다. 네, 아주 세게 맞은 회초리. 그렇다고 이 정권을 절단내라 해가지고 뭐 총과 칼을 이렇게 휘두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니네 진짜 정신 좀 차려야 된다 하고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때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로 아무리 뭐 정신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100석 넘으니까 됐지 않았냐, 뭐 개헌저지선 됐지 않았냐, 뭐 이런 거는 정신 승리라고 하고 생각하고 저는 센 회초리를 맞았고 회초리를 맞았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반성과 성찰을 해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듣고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울 48개 지역구 중에서 얻은 의석 11석입니다. 뭐 지난 총선에 비해서 3석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김재섭 당선인 이야기하셨지만 이걸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당내 분위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있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뭐 내 자리를 지켰으니까, 그래서 뭐 대선을 지켰으니까 이거는 이기적인 소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물론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겨서 집권도 하고 뭐 지자체장도 많이 배출했지만은 연달아 이어진 총선에서 2번 다 100석 남짓한 의석수를 얻었어요. 이거는 국민이 보내는 시그널이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의회 권력만큼은 당신들한테 지금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당장 뭐 후보자 개인이 당선됐다고 그 나는 원내에 들어갈 거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저번에도 민주당 180석 얻었는데 우리 정권 잡았으니까 저기서 똥불 찰 거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러면 앞으로 선거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편 민주당은요. 사실 이번 총선, 지난 총선 결과가 160석 이상으로 지역구만 보면 네. 이렇게 뭐 선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직전에 뭐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참패한 결과였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왜 또 결과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보세요? 주요 뭐, 요인이 뭘까요? 주요 요인은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를 다 도와주셨다고 평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 경고, 회초리 뭐 심판의 이런 대상이 됐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난 2년의 국정 자체를 보면 이게 국정인가 싶을 정도로 그 대통령이 수행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 전에 돌입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요소마다 뭔가 민주당에 좋은 이슈들을 던져줬어요. 뭐 다시 되돌아보면 이종섭
전 호주 대사에 대한 론종섭부터 황상무,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이제 대파 사건인데요. 이번에 이제 회초리가 대파로 이렇게 세게 때려서 이 정권이 이렇게 심판받을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죠. 이런 것들이 이 중심에서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전체적인 이 선거를 치러줬다라는 것인데 참 민주당은 솔직히 큰 부담이 됩니다. 21대 때 많은 의석수를 줘서 뭔가 좀 선명하고 강력하게 싸우라고 했는데 좀 주저함이 있었다고 판단은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게 이번 22대 때 또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내부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머지 국정 3년을 입법부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민주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제대로 싸워서 민생을 지켜라. 라는 차원에서 75석이고 조국 혁신당까지 하면 거의 187석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압도적이라서요. 이번에 못하면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우면 아마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평가를 또 받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하고 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22대 어떤 이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의 이제 긍정적인 결과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덕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의 제목을 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대표적인 보수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안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평가도 나오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칼럼을 보고 저는 참 억울하다.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를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쓰는데 저는 보수 참칭이라는 손가락질만 당하고 제 말만 진작 들었어도 죄송합니다. 네. 참 이렇게 보수 우파가 이렇게 총선에서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들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때 깜빡깜빡 불을 네. 켜줬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은 항상 옳다, 겸허하게 민심 받아들이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총선 때까지 전혀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에서 대통령이 등장하셨는데 제가 공천 과정 중에서 상당히 경악스러웠던 거는 비례대표에서 후순위로 밀린 그런 주기환 씨를 민생특보죠, 지금. 주기환 씨를 민생특보로 임명을 바로 하는 걸 보고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와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참 고집과 신념을 갖고 당과 국민들을 대하고 있구나. 이거 선거 쉽지 않겠다. 거기서도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바뀌지 않으시면은요. 뭐 지금 국무총리 바꾸고 비서실장 바꾼다라는 거 별로 소용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통령 바뀌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실 이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때문에 저희가 김재섭 당선인 없이 방송을 하면서도 선거운동 하면서 뭐 김재섭 당선인 그 당시 후보 네. 좀 지역구에서 애쓰겠다 이런 평가를 하는 패널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실제 그 당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이런 거죠. 제가 뭐 당연히 중도층이 등을 돌린 건 맞고 진보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것은 이 보수 지지층 분들께서 많이 초조해 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보수들이 신이 나가지고 야 이번에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석수를 지키고 우리 정부가 잘 가게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까지 굳이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네. 되게 이게 신이 나야 선거가 잘 되거든요. 예. 이거 될 것 같다. 요 얘기는 국민들이 좋아하시네 하면서 거기 디벨롭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보수 지지층들부터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선거 치르기가 사실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무리 저희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에 이런저런 좋은 정책들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뭐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것들도 있었고 이거는 꽤 오랜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선거는 정말 어려운 선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야 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고 4년 동안 계속 지역을 돌면서 소통을 했으니까 그나마도 선방을 했던 거지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특히 공천을 최근에 받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낙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장 소장님이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이 안 보이는 선거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떤 시점에서는 이거 이러다 잘하면 이기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막 모든 후보자들이 그렇지만 항상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요. 그리고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특히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통령의 담화가 있을 때는 정말 싸늘하게 분위기가 식더라고요. 네, 바로바로 민심이 느껴지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내부 여론조사 돌려봤을 거 아닙니까?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표 마지막 기간쯤에 대국민 담화가 나왔는데 지지율이 마이너스 13%씩 빠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은 중도와 진보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고 보수 지지층들 역시도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든 아니면 심지어 그냥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든 이렇게 돼버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대파 논란, 뭐 황상무 수석 논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의 담화에서 그 대통령이 굉장히 뭔가 우리가 소통하기 어렵다, 뭔가 좀 유연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거기서 좀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후보들마다 다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만 보인 선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죠. 서영주 대변인이 언급 안 해줘서 굉장히 서운한데 이번 총선의 1등 공신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 얘기도 넣어주셔야 이따가 하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조국 아껴놓는 대표도 거야. 중요한 거. 많이 잘 보였다는 이제 의견도 나왔었고요. 서울 민심 조금 더 볼게요. 그러니까 강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도봉 간만 이렇게 빨갛게 점을 김재섭 당선인이 칠했고 이제 뭐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지지세가 강한 이제 동작, 서초, 송파 붉은색 칠했고 용산을 어쨌든 또 가져갔네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관심 있는 지역이 다들 다르시겠지만은 저는 용산이었어요. 용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내 동작을을 주목하고 언론에서도 동작을이 한강벨트의 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동작을보다는 용산입니다. 21대의 이 서울 지역에서 당시 국민의힘이 강남 3구를 빼고는 한강벨트에서 용산을 가져갔어요. 890표 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산의 의미는 22대 총선에서는 결국에는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이 지역적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용산에서 뭔가 민주당이 다시 가져오고 이건 탈환이에요. 뭐 동작을 마포갑 이런 데는 다 수성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지키는 우리 현역 의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에 좀 공을 들이지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용산이 결국에는 못 지켰죠. 못 탈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을 필두로 해서 동작을 마포가 한강벨트에서 나름대로 좋지 않은 성적들이 나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당에선 좋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한강벨트를 봐서 마포가 우리 민주당 거였어요. 물론 이제 농내의원의 여러 가지 뭐 사건은 있지만 그럼에도 마포갑이라든지 동작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기 어디죠? 뭐 도봉갑까지는 뭐 이제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강벨트에서의 소개 성과를 거둔 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체 의석수는 압도적으로 받았지만 서울에서의 한강벨트의 의미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왜 못 뺏어왔지? 이 부분은 되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벨트 11곳 중 3곳이 이제 마포갑, 용산, 동작을 이렇게 3곳이 붉은색을 칠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8석이면 그래도 선전했다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냉정하게 하면 한강벨트가 거기가 탈환하는 지역이 있었나요? 다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이게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아니면 또 위험하다라고 전제하에는 이거를 지켰으니까 잘한 거 아니야라는 것인데 그냥 뭐냐면 지키는 거는 우리 텃밭이었어요. 우리 현역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11곳 다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좀 뭐 과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용산 하나를 가지고 와서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조금 더 용산도 탈환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의 의미를 같이 딱 맞물려서 했었으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용산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2020년 선거 때 민생당하고 다른 정당 해가지고 5,500표를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후보가 간신히 좀 이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양자 대결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표가 권영세 후보를 찍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있어서 권영세 후보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를 수성한 것은 억지로 해석을 해보면 권영세 후보가 상당히 뭐 바닥 민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신 거 아니냐. 지역 잘 닦은 것 그렇게 같다. 평가해 볼 수밖에 없고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경륜 있고 상당히 점잖고 인품이 훌륭하다라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좀 역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첫 번째 이제 선거 운동과 마지막 선거도 용산에서 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오히려. 역풍이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또 보수표를 생각됩니다. 집결시켰다 그렇죠. 이런 평가시고 네. 마포갑은요 조정훈 후보가 이 신승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수월하게 이긴 건 아니잖아요. 신승이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좀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지은 후보의 네. 어떤 면을 좀 비판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관리를 하던 분이 아니잖아요. 아. 갑자기 이제 한 선거 한 달 정도 남겨두고 공천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경찰 출신이잖아요. 선거 운동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하나의 힘든 부분으로 나타난 것 같고 또 하나는 마포갑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아파트도 고가의 아파트도 많이 좀 새롭게 들어섰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조정훈 의원도요. 이 경력만 보면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선거운동도 잘 하셨다라고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력만 보면 훌륭한데 뭐가 안 훌륭해요? 아니 다 훌륭해요. 왜 그러세요? 훌륭하지 않은 건 있죠. 뭐.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을 뭐 이 개인 정치인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정치인이 어떤 가치와 신념보다는 이익을 쫓아다니는 것들은 저평가 받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그게- 당을 좀 옮겨가신 분들의 희비도 좀 엇갈렸는데 그 얘기 뭐 조금 일단 시간이 되면 하고요. 저기 김대엽 대변인님께서는 김보엽 대변인. 김보엽 깜짝 대변인님께서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보엽 대변인님께서는 어쨌든 비례정당이어서 지역구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재밌게 보신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아무래도 한강 벨트 저는 중에서 서울이죠. 서울에. 서울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곳을 쭉 보고 잤는데 아침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새벽 4시까지도 예. 결과가 안 나온 그렇죠. 곳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이런 말씀 드리기 지역구를 내지 않은 정당에서 그렇지만 큰 선거 판세를 억누르는 거는 정권 심판론이란 아주 큰 거지만 역시 개별 후보의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네요. 예, 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역들이 그럼 몇 저 곳 말씀에 보였습니다. 따르면 동작을에서 좀 그런 부분이 빛난 거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동작을 나경원 의원의 개인기가 좋았죠. 선거 캠페인도 제가 봤을 때 되게 잘했고요. 네. 그래서 뭐 동작을도 개인 역량이 좀 있었다고 보고 도봉갑 얘기를 너무 안 해주셔서 제가 좀 하자면 아껴놨다가 하려고 네, 했는데 아껴놨다가 한 번에 그리고 하려고 우리 했는데 민주당의 또 안기령 후보 또 이렇게 낙선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또 물론 이제 김재섭 우리 당선인하고도 좀 친분이 있지만 또 안기령 또 후보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하기가 뭐 저는 그래요. 저희 도봉갑이 좀 뭐 이래저래 이례적인 게 뭐 빨간색 섬 하나 떠 있는 거잖아요. 빨간색 바다 안에. 근데 도봉갑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지역구 중에 유일하게 총선에서 이긴 게 도봉갑이라고 그렇습니까? 하더라고요. 네. 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제가 잘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국민들께서 개헌저지선을 막고 도봉갑에 그래도 김재섭이라는 애 하나 정도는 살려주신 거는 그 김재섭이라는 애가 정부 여당에 들어가서 뭐라도 역할을 좀 해라라고 하는 준엄한 그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권 심판론이랑 약간 한 발 떨어져 있었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정치인사에서도 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의 편을 들 때도 있지만 정부의 편을 들지 않을 때도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임이랑 역할을 많이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이 지도를 보니까 더욱 그렇게 되네요. 앞으로도 쓴소리 많이 하시겠네요.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벌써부터도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뭐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털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벌써부터 아직 등원도 안 했는데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내부 총질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야권이 더 뭔가 우리가 회초리만 맞으면 될 일을 저쪽에 총과 칼을 쥐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털어내야 그 다음에 저쪽에서도 조금 공격이 좀 덜 아픈 거지. 그래서 이 지도를 보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느껴지네요. 예, 듣고 보니까 개인기가 좋았던 곳이 동작을도 동작을인데 도봉갑이네요. 광고 듣고 오죠. 갑이네.